안녕하세요. 지금보다 젊었던 시절에는 라디오도 일상의 위안을 얻고는 했었는데, 나이가 든 지금에 와서는 톡톡 사연으로 울고 웃는 위안을 얻으며 지내고 있네요. 마음만은 영원한 이팔 청춘에 머물러 있는 저는 남들보다 젊게 살고 싶어 하는 할머니랍니다. 요새는 예전보다 할머니라고 불리는 기준이 아주 애매해졌다고 하니까 저도 젊은 감각으로 살아도 되는 거겠죠? 혹시 어디 가서 주책으로 보일까봐 속으로 그걸 신경 쓰고 지낸다는 건 저만의 비밀이네요. 여러분은 혹시 자기 자신의 이름이 지어지던 순간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모르실 겁니다. 저는 조부모님 두 분께서 직접 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그때의 상황을 친정 엄마께서 면밀히 봐두셨기 때문에 제가 자랐을 때 그대로 전달을 해주셨어요. 제가 태어나고 열흘 정도가 흐르고 나서야 이름을 짓는 것을 두고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 두 분이 옥신각신 하셨다고 합니다. 이름에다가 말자 아니면 끝자를 넣어야 한다니까요. 말순이 아니면 끝순이 딱 좋잖아. 이 알망구야. 말순이는 바로 건너집 이미 있잖아. 끝순이도 이미 동네에 둘이나 있고. 온 동네를 뻘뻘거리며 다니는 할망구가 그것도 몰라? 나도 아는걸. 그러면 말분이로 해요. 끝분이로 하든가. 아무튼 간에.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지어야 다시는 이 집안에 딸년이 또 안 태어나죠. 배워먹지 못한 수준하고는 어떻게 기껏 해는 게 말자 끝자 넣는 거야. 번듯하게 종자 넣으면 되잖아. 종순이 어때 종순이? 응? 종순이 종분이. 아이고 듣기만 해도 인생 금방 종칠 것 같은 이름인데 그냥 내 의견대로 해주지. 영감탱이 꼭 그렇게 자기 말만 맞다고 저런다니까. 뭐야 지금 뭐라고 짓거렸어 이 할망구가. 훅으로 돌아갈 때가 다 됐나. 요새 아주 노망이라서 아무 말이나 다 짓거려대네.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야? 당신은 또 왜 그렇게 금방 열을 내요? 내가 혼잣말 좀 한 거 가지고. 아유, 그건 또 어떻게 그렇게나 또 또렷하게 들었대. 귀도 밝어. 아주 오래 사시겠슈. 나 죽고도 30년은 좋게 사시겠네. 그 참 할망구보다는 내가 오래 살겠지. 당연한 소리라고 자빠졌네. 친정엄마께서는 두 분의 설전을 숨죽여 남몰래 지켜보고만 계셨다네요. 또 한 번 아들이 아닌 딸을 낳고 말았다는 죄책감과 자괴감 속에서 눈치를 살피시는 중이었죠. 저는 위로 이미 언니가 둘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제 세 자매가 되었던 것이죠. 친정 엄마의 뱃속에서 세 번째로 태어난 저의 이름은 종희로 결정이 되었어요. 친할아버지의 입김이 반쯤은 들어간 이름이었는데 나름대로 예쁘게 잘 지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딸 말고 이제는 아들을 낳으라는 압박이 들어간 이름이었으나 어렸을 적에는 제가 그것까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별 생각이 없었던 거죠. 오매불망 손자의 탄생만을 기다리셨다던 친할머니께서는 애석하게도 그것을 끝내 보지 못하신 채로 눈을 감으셨어요. 추운 한겨울날 시골 동네 곳곳에서 길이 얼어 있었는데 그곳을 잘못 지나시다가 크게 넘어지셨고 며칠 뒤에 그대로 숨을 거두셨죠. 그 후로 친할아버지께서는 인생이라는 게 지독하게 허무한 것이라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적에 인생은 정말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자라났었죠. 할망구가 그리 허망하게 떠날 줄 알았다면 내가 그리 굴지는 않았을 텐데. 아유, 아니 이런 생각마저 모두 부질이 없네. 친할아버지의 씁쓸한 미소를 이해하기에는 저는 너무 어렸었죠. 다행히 당신의 손자가 태어나고 걷고 말을 하고 뛰고 그러는 것까지 친할아버지께서는 다 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하늘나라에 가시자마자 친할머니를 향해 손자 이야기부터 하셨을 것 같네요. 하지만 당신께서 돌아가신 그 이후에 저희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다 지켜보셨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지켜보셨다면 제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다 알아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 시절 남들이 가난한 정도로 가난했던 저희 집은 용기를 내어 친정 부모님께서 시작하셨던 장사가 쫄딱 망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남들보다 더 가난한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큰언니가 결혼이고 뭐고 다 뒤로 남겨둔 채 이를 악물고 공장을 다니며 돈을 벌어서 집안 살림에 이바지를 했고요. 작은 언니도 비슷했죠. 그리고 저는 언니들처럼 똑같이 일을 하면서 동시에 집안일까지 다 도맡아 있습니다. 철인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동이 트기 직전에 이른 아침 새벽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제 하루 일과가 끝이 났었으니까요. 자는 시간 외에는 저만을 위한 자유 시간도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궁금했어요. 매일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는 생각이 깊게 들 때마다 인생은 지독하게 허무한 것이라고 하셨던 친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답니다. 기대 없이 살자. 그러면 실망도 없을 테니까. 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고작 그런 것이었어요. 너무 밝고 좋은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요. 그랬다가는 팍팍한 현실과 비교가 돼서 매번 실망할 테니까요. 차라리 의무라고 비관적인 태도가 나았습니다. 더 이상 나이가 들면 노처녀 소리를 들을까봐 겁이 난다며 친정 부모님께서는 큰언니를 시집의 길로 등 떠미셨어요. 그렇게 얼떨결에 결혼을 하게 된 큰언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시댁에서 지내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과 손을 흔들고 작별 인사까지 했었죠. 그러고 나서 딱 석 달 뒤였나? 아니면 넉 달 뒤였나? 연락도 없이 집에 나타나서 저를 놀래켰습니다. 큰언니는 얼굴에 커다란 멍이 들어있었어요. 큰 형부는 언니보다 6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6살이나 더 먹어놓고서 성숙하게 본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아주 추잡스럽게 구는 모양이었어요. 큰언니의 얼굴에 든 멍을 본 순간 제가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 집에 다시 돌아가지 마. 그런 결혼 괜히 한 셈이야. 그냥 여기서 다시 우리랑 같이 살자. 힘들어도 다 같이 돈 벌고 다 같이 서로 챙기고 그러면 되잖아. 결혼은 왜 괜히 서둘러서 이런 꼴을 봐? 종이야, 집에서 나를 맞아준 게 너라서 다행이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도 너처럼 생각해 주실까 싶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내 의견하고 똑같겠지. 뭘 걱정해? 설마 장녀가 그런 고생을 하며 지내고 있다는데 다시 그 소굴로 보내는 부모도 있으려고? 만약에 있다면 그거 완전히 정신 나간 이상한 부모일 거야. 저는 큰 소리를 치면서 큰언니를 안심시켰지만 알고 보니까 제 친정 부모님이 그런 부모였더라고요. 큰언니를 엄하게 꾸짖으며 얼른 다시 돌아가서 자기 시댁 사람들과 남편에게 사과를 하고 잘 지내라고 말하는 분들이 정녕 제 부모님이 맞나 싶었습니다. 여자는 어쨌거나 시집갔으면 출가 외인이다. 네가 이러면 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니? 나약하게 굴지 마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곳에서 해결을 봐. 여기 와서 이러면 아무 소용없어. 저는 기가 막혔고 큰언니에게 괜히 미안했으며 친정 부모님께 깊이 실망하고 말았죠. 작은 언니랑 둘이 밤새 속닥거리면서 부모님을 욕했었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큰언니의 손때가 묻은 물건 같은 걸 어루만지며 커다란 한숨을 내쉬는 친정 부모님의 모습을 몇 번이나 목격해서 마냥 친정 부모님께 실망할 수는 없었고 복잡 미묘한 마음이 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작은 언니는 시집을 가지 않고 집안의 가장 노릇을 앞으로 하면서
종국에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가 되겠다는 엄청난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 1년 정도나 지났을 때였을까요? 작은 언니는 3살 연상의 작은 형부와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죠. 참고로 작은 형부는 친정아버지의 지인의 사돈의 팔촌쯤 되는 분께서 다리를 놓아준 인물이었답니다. 작은 언니는 별로 결혼 같은 걸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했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당시에 상당히 의식이 깨어있고 사고방식이 개방적인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대를 거스르고 환경까지 이겨내기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쉽게 표현하자면 새님의 표본 같은 작은 형부와 도망칠 도리 없이 결혼을 하고 말았으니까요. 잠깐만, 언니들 다음에 결혼할 차례는 나잖아. 돈 벌면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니들처럼 하나도 안 행복한 결혼까지 억지로 때가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야 한다니. 기대 없이 살려고 그렇게나 속으로 노력했건만 그럼에도 슬프고 속상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로 하여금 돈 걱정은 안 시키는 남자하고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 주제에 그런 남자를 어디서 만나겠어요. 염치불구하고 주변에 부탁을 해서 괜찮은 남자와 다리를 놔달라고 한 번씩 만나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러는 게 소용이 있을까 싶어서 힘이 빠질 때도 있었지만 결국 저는 그 방법을 통해서 남편을 만났어요. 앞선 언니들의 결혼, 그리고 남들보다 뒤떨어져서 미래가 불투명한 저의 현주소. 이런 것들을 곱씹으며 용기를 내서 뭐라도 이뤄내 보려고 움직였던 게 결국은 유효한 결과를 만들어낸 셈이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비하자면 아주 부잣집 아들내미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제가 적극적으로 들이댄 끝에 남편도 저에게 넘어갔고 이걸 알게 되신 친정 부모님께서는 이게 웬 횡재냐라고 하시면서 저를 얼른 시집 보내려고 안달이셨답니다. 결혼은 진작에 약속했지만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것에 시간이 살짝 걸렸었는데 시댁이 저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랬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그나마 며느리가 참으면 됐지라고 넘기시려는 측면이 있어서 다행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정말이지 난관이었어요. 우리 윤필이가 도대체 뭐 어디가 부족해서 촌뜨기 못나냐고 짝을 지어줘야 한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아휴, 고작 이러려고 내가 애지중지 귀하게 우리 윤필이를 키운 게 아닌데. 절대 안 돼. 이 결혼 나는 무조건 반대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저딴 촌뜨기에다가 불려시 인연을 내 며느리로 들이는 일은 없을 거야. 시어머니의 기세가 실로 대단했습니다. 하마터면 정말로 결혼을 못할 뻔했죠. 그러나 장담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처럼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눈에 흙이 안 들어갔음에도 저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마셨던 겁니다. 저는 이 결혼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버티고 또 버텼거든요. 그리고 원래 한창 때의 사내들 마음이라는 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으면 더 불타오르기도 하잖아요. 집안에서 반대를 당하니까 오히려 남편이 더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결혼을 할 수 있었네요. 저를 향해 이를 빠득빠득 갈아대시는 시어머니 눈총을 받으면서 시작하게 된 결혼 생활이었지만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데 제가 기분이 안 좋을 이유가 뭐가 있겠나요? 언니들은 결혼하면서 둘 다 시댁에 들어가 사는 끔찍한 환경에 놓였었지만 저는 비록 아담하기는 하고 시댁과 가깝기는 해도 번듯한 신혼집에서 따로 남편과 둘이 살고 있었으니 무릉도원이라 표현하고 싶어요. 그간 아등바등 열심히 일을 하며 힘들게 살아온 보람을 이제야 맛보는 것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너희도 부부가 된 지 이제 넉 달인데 어쩜 아직도 애 들어섰단 소식이 없냐? 어머니 아직 넉 달인데요?
최소한 10달 정도는 지켜봐 주시다가 그런 말씀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너는 왜 쓸데없이 말이 많아? 시어머니께서 황당한 말씀을 먼저 던지신 후에 제 말에 꼬투리를 잡으시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단지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보실 때마다 한 대 쥐어받고 싶다고 미치겠다는 표정을 짓고 계셨거든요. 그 속내가 훤히 보이는데 제가 시어머니의 의중을 모를 수가 없었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과 한 집안 식구로 지낸다는 건 각오했던 것보다 심기가 불편한 일이었어요. 게다가 그 상대가 저보다 서열이 훨씬 위인 시어머니라면 이건 뭐 죽을 맛인 거죠. 하지만 저는 기운을 잃지 않았어요. 자주 뵙기는 해도 따로 산다는 것만으로도 좋았고 남편과는 문제없이 사이가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께서 자꾸만 저를 못살게 굴고 시비를 걸어대셔도 크게 타격이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제가 결혼한 이후에 친정의 가세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체 어렵게 살던 와중에 애를 써서 도전해봤던 장사가 폭삭 망했을 때 이제는 솔직히 두 번 다시 반등의 계기는 없는 게 친정의 형편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역시 뭐가 됐든 장담은 없는 법인가 보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서 다시금 도전에 나서셨고 이번에는 꽤 순항 중이었어요. 초기부터 돈이 벌렸죠. 믿거나 말거나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 덕에 용기를 다시 내신 거라고 했습니다. 전 재산 다 걸고 빚까지 얻어가면서 다시 또 장사를 해본 거거든. 나도 네 아버지도 결코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늘 아쉬운 생각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꼭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장사였고 종이 네 덕분에 용기도 낼 수 있었어. 제가요? 그간 제가 시집 오기 전까지 벌어서 모아두었던 비상금, 그걸 두 분께 탈탈 털어내어 드리긴 했지만, 그게 용기를 심어드렸는 줄은 몰랐어요. 비상금도 고마웠지. 그 마음이 어찌나 기특하던지. 근데 이전에 네가 우리 집안보다 사는 수준이 더 나은 집안으로 시집을 갔잖니. 그게 심적으로 나나 네 아버지한테 얼마나 든든하게 여겨졌는지 몰라. 참 신기한 일이다. 우리 종이가 자기 언니들보다 외모도 떨어지는데 시집은 제일 잘 간 걸 보면서 세상 일은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지. 저를 칭찬해 주시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리는 발언이었어요. 하지만 아무튼 저까지 지지부진한 집안으로 시집을 갔다면 친정 부모님께서는 장사를 도전하시기 부담돼서 선뜻 그 시기에 다시 해보지 못하셨을 텐데 저 하나라도 살아날 구멍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 놓여서 용기를 내셨다는 것 같았어요. 참고로 친정 부모님께서는 음식 장사를 하신 게 아니라 물건 장사를 하신 것이었는데 그 당시로 봐서 절대 오래 할 만한 유형은 아니었기 때문에 두 분도 그걸 아시고 돈이 벌릴 때 바짝 힘을 내서 계속 장사를 하러 다니셨답니다. 그리고 몇 달이 더 지나자 더욱 유의미한 성과가 보였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판이 큰 만큼 돈이 더 벌리게 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조금만 투자를 해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오셨어요. 실상 제가 아니라 남편에게 하는 부탁이었죠. 고민을 하던 남편에게 저는 제 친정 부모님이 이렇게 좋은 기세를 타고 계실 때 힘을 실어드려야 한다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이 자기 돈을 내어주었죠. 남편은 벌이가 아주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기 집안의 형편이 그럭저럭 받쳐주었으니 돈을 차곡차곡 모아놓은 게 가능했어요. 제가 남편을 설득해서 그 돈을 저희 친정에 갖다 주었다는 건 당연히 시어머니를 포함한 시댁에는 비밀이었고요. 저는 그 돈이 아주 여유롭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만 믿었기 때문에 큰 걱정도 없었고요.
이런 저를 보면서 남편 또한 안심을 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무척 고마워하셨어요. 장사는 그럭저럭 또 잘 이어지고 있었고,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상 일은 장담할 수 없다는 법칙이 여기서 고개를 치켜들기까지는 좋았죠. 아직 제가 소개를 안 한 저희 집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제 남동생입니다. 돌아가신 친할머니께서 그렇게나 만나고 싶어 하셨다는 저희 집안 아들 말이에요. 언니들은 일찍이 돈을 벌며 친정 부모님을 도왔고, 저는 돈을 벌며 집안일까지 도맡아 했었지만 남동생은 학교나 다니고 있었죠. 아들로 태어난 큰 특권이었습니다. 게다가 막내였으니 말 다 했습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아들을 대학 보내겠다고 하시며 각오를 다지신 바 있었으니 정작 장본인이 조금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관계로 그건 물거품이 됐습니다. 남동생에게는 공부머리라는 게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 저희 남매 중에서 머리를 굴릴 인물은 작은 언니 정도였습니다. 괜히 남동생에게 공부를 투자하는 바람에 허송세월이나 보냈죠. 남동생은 실패와 실패만 거듭하다가 결국 대학에 못 갔어요. 집에서 뒹굴거리며 놀다가 군대를 가더니 거기서 사람이 달라져서 왔더라고요. 당시에는 군 복무 기간이 지금보다 길었잖아요. 군대가 남동생을 바꿔놓아서 군대를 다녀온 뒤에는 남동생이 놀지 않고 뭐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형부의 지인이 하는 자그마한 사업장에서 일손을 도왔죠. 그냥 다른 곳에서 돈을 벌면 안 되냐고 제가 그랬더니 친정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 걱정돼서 안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너무 고생하면서 귀한 아들이 그렇게 살까봐 걱정이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남동생은 아는 인맥을 통한 곳에서 적은 돈이나 벌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건데요. 문제는 그곳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잡무를 담당하는 여직원이 딱 하나 있었는데 이 인간 때문에 아주 크나큰 비극이 터졌다는 겁니다. 저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인맥으로 돌아가는 장소가 그나물의 그 밥이잖아요. 그 여직원은 제가 20대 초반에 일하던 공장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던 동갑내기 친구였습니다. 나이가 같았기 때문에 금세 친해졌던 사이였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저는 제 이름이 어째서 종이가 되었는지 그 배경을 밝히면서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말자야, 너도 나와 비슷한 경우지? 이제 딸려는 그만 태어나라는 의미에서 이름에다가 말자 집어넣은 거지? 아니, 그런 건 아닐 거야. 태어난 순서대로 큰언니 이름은 성희, 오빠 이름은 태화, 작은 언니는 명희, 남동생은 태규. 뭐? 근데 너는 왜 이름이 말자야? 희자 돌림도 아니고 태 돌림도 아니잖아. 나도 몰라.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으로 온 동네에 사흘 내내 비바람이 불고 물벼락까지 쳤다네. 해도 안 떠서 기분이 꿀꿀하고 안 좋더래. 내 생각엔 그래서 홧김에 내 이름만 그냥 말자라고 지으신 것 같아. 그걸 들으면서 얘도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말자는 먼 친척집에 와서 얹혀 살며 공장 일을 다니고 있었죠. 다른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어쩌다 그렇게 되었냐고 물었을 때 돈이라는 한 글자 대답을 들었죠. 말자는 명랑한 인물이었어요. 제가 이따금씩 비관적인 말을 할 때마다 긍정적인 기운을 저에게 심어주었답니다. 아, 오늘 또 공장 꼬라지 한번 우중충하다. 이게 내 미래고 인생일 거야. 난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종이야, 그건 살아보기 전까지는 몰라. 그리고 혹시 알아? 나중에는 이때 생각하면서 내가 그랬었나? 하며 웃고 넘기게 될지. 좋은 생각을 하고 살면 그 생각대로 되기 마련이라는 말을 나는 어디선가 들어봤거든? 그러니까 종이 너도 되도록 좋은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어때?
저는 형제가 셋이라도 있었고 부모님과 같이 살기라도 했지. 말자 얘는 쥐뿔 아무것도 자기 곁에 남아있지 않고 하나도 안 친한 친척 집에서 매번 눈칫밥을 얻어먹고 사느라 어깨와 등도 움츠러져 있는 주제에 뭐가 이렇게 밝은가 싶었습니다. 긍정적인 것도 정도가 있지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저는 점차 말자에게 동화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운에 물들어 가더라고요. 사실 말자는 더 친해지고 나서 알고 보니까 저보다 2살 위였습니다. 당시에 출생신고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언니 같은 면모로 저를 이끌어주는 측면이 있었어요. 언니 같은 친구가 저는 좋았고 남편과 결혼하는 데 있어서도 말자가 저한테 분명한 용기를 불어넣어준 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장의 내부 사정으로 저는 진작에 잘린 뒤였지만 말자와는 종종 연락을 이어갔던 사이였어요. 나중에는 말자도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고 다른 곳들을 전전했지만 뾰족한 수는 없었죠. 그러다가 저를 통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큰형부의 지인이 하던 작은 사업장 말이죠. 제 소개를 통한 것이었어요. 저는 말자를 제 가장 친한 친구로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소개를 시켜줬고 역시나 그것 때문에 제가 욕을 얻어먹을 일은 없었죠. 그런데 제 남동생도 그곳에 들어가면서부터 일이 조금 꼬이게 됐어요. 제 입장에서는 아주 난데없는 일이었죠. 말자가 제 남동생과 눈이 맞은 겁니다. 아니, 너는 어떻게 친구 남동생하고 눈이 맞을 수가 있어? 아, 네가 걔를 처음 본 것도 아니었잖아. 아, 예전에도 몇 번 봤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말이 돼? 아니, 게다가 둘이 나이 차이도 있는데 미안해. 남녀 사이라는 게 그렇더라. 나도 그저 누나 동생 사이로 잘 지내보자고 하는 마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어느새 남자로 보이더라. 너한텐 정말 미안해. 아니,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 근데 우리 부모님이 웬만해선 널 허락 안 하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진지하게 결혼할 생각으로 내 남동생하고 만나지는 마. 연애만 하겠다는 마음가짐이면 좋겠어. 나니까 말자 네가 좋은 사람인 거 알지. 그치만 우리 부모님 눈에는 웬만큼 잘난 상대가 아니면 남동생 짝으로 성에 차지 않으실 거야. 나도 알아. 너희 부모님. 다시 장사에 도전하셔서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도 하나뿐인 아들을 근사하게 장가를 보내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지? 음,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 민망한 비밀을 네가 알고 있다니 내 남동생 녀석이 너한테 그것까지 죄다 나불거렸다고? 아, 이 주둥이 한번 가벼운 녀석 같으니라고. 말자는 이미 제 남동생과 친밀할 대로 친밀해진 것 같았죠. 그런 속사정까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친정 부모님께 헌신하며 도움을 드리고 살아온 저를 포함한 딸 자식들이었지만 두 분께 가장 우선순위는 아들이었습니다. 장사를 해서라도 집안에 돈을 끌어오고 싶어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제 남동생이었으니까요. 저는 그걸 알고 입맛이 무척 썼지만 어차피 평생 가도 제 남동생을 이겨먹을 수는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진작 순응한 바였어요. 그래도 왠지 적나라하게 민망한 사실이라 집안에서만 눈치로 통하는 이야기였는데 그걸 말자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남동생에게 진짜로 진심으로 만나고 있는 거냐고 제가 추궁을 안 할 수가 없었네요. 아, 그럼 진심으로 만나지 농담으로 만난 거겠어? 나 말자 누나 많이 좋아해. 아니, 사랑하는 것 같아. 놀고 있네.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진짜. 아, 나한테 부모님 설득해달라고 나중에 도와달라는 소리 하지 마. 말자 누나는 누나 친구잖아. 아, 누나가 소개시켜줬잖아. 그러면 누나도 책임 있지. 누가 소개를 시켜줬다는 거야? 걔는 내 친구고 너는 내 동생이야.
단지 그뿐인데 둘이 멋대로 붙어먹은 거잖아. 말자 걔도 생각해보니까 웃긴다. 나는 은혜를 베풀어서 일자리까지 막 눈치 봐가면서 열심히 얻어다 줬건만 이런 식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네. 우리 말자 욕하지 마. 그럼 내가 가만히 안 있어. 우리 말자? 아, 진짜 놀고 자빠졌다. 미치겠네. 정신이 아득해졌죠.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저는 친정 부모님께 제가 원흉으로 지목되어 욕을 얻어먹을까봐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말자가 제 친구였으니 원인 제공을 어쨌거나 제가 한 셈이었으니까요. 생각이 복잡해지고 있던 어느 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말자가 저한테 와서 제 남동생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결혼 자금을 받아올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의가 상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사실 자기 부모님한테는 돈이 절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임신을 해서 결혼한다고 하면 자금을 내어줄 거라고 했어요. 사람이 홀리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든 홀리게 되었는 모양이었죠. 말자가 덧붙인 말이 그 당시에는 아주 그럴싸하게 들렸습니다. 근데 형편없는 집안에 시집 간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돈 안 내어주실 분들이야. 가치가 없는 곳에는 투자가 필요 없으시니까. 그래서 이만큼 재산이 있다고 보여드리고 돈을 받아오려고 그래. 돈만 받고 나면 어차피 부모님에 대한 정은 거의 남아있지 않으니까 연락은 앞으로 안 하고 살 거야. 말자가 눈물을 훔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많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안이 벙벙해지더라고요. 그 옆에서 남동생은 심각하고 진지하게 거들고 있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제가 그 말과 눈물과 분위기에 넘어가서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는 겁니다. 말자를 제가 이제 꽤 오래 안 사이였고 제 남동생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니까 딱히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저는 친정 부모님께 급한 사정이 있다고 하며 애걸복걸해서 돈을 받아냈어요. 제 남편이 투자로 들인 돈이 있었으니까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시집을 잘 간 저를 믿으시고 돈을 넉넉하게 내어주셨답니다. 뭐에 홀린 듯이 저는 말자에게 그 돈을 건네주었죠. 고맙다고 말을 하며 말자는 자기 부모님을 찾아뵙고 온 뒤 제 친정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밝히고 정식으로 인정받겠다고 말했어요. 남동생과 함께 둘이 길을 떠났죠. 하지만 말자는 영영 그 돈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없어서 이상하다고 슬슬 여기고 있을 때 며칠이 지나서 남동생만 돌아왔더라고요. 그것도 거짓골이 돼서요. 누나, 종희 누나, 우리 어떡해? 다 거짓말이었어. 그 여자가 우리를 속인 거였어. 그게 무슨 소리야? 진정하고 알아듣게 좀 설명을 해봐. 속였다니. 말자가 우리를? 진상은 이러했습니다. 길을 떠나 도착한 곳에 말자는 이 지역이 자기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면서 너무 떨리니까 이튿날 찾아뵙자고 말을 하며 숙박업소에서 하룻밤 묵자고 했다네요. 남동생은 의심 없이 따랐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잠이 쏟아지더래요. 생각해 보니까 말자가 자기한테 뭘 먹인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남동생이 주체할 수 없는 잠을 길게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하루가 지나 있었고 자기 곁에는 말자도 짐가방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도 말자가 다 들고 도망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아연실색했는데 남동생이 저에게 실토하기를 자기가 사실은 집에서 친정 부모님이 모아두신 돈을 발견하고 그것까지 다 챙겼었다는 겁니다. 말자가 지시를 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집안 돈을 다 말자에게 뜯겼다는 거야? 뭐야? 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리고 누나,
사실 그 나쁜 년이 내 아이를 애초에 임신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왜냐하면 내 기억엔 분명히 그 나쁜 년하고 아무 짓도 안 벌였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임신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해오니까 나는 그런 줄로 생각했었지. 너 바보야? 멍청이야? 아니, 그랬다면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하지만 저야말로 바보의 멍청이였으니 남동생만 어떻게 탓할 수 있었겠나요? 홀려도 단단히 홀려서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머릿속 안개가 거친 느낌이 들면서 절망이 찾아왔죠. 미치겠더라고요. 차라리 죽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용기로 친정 부모님께 이실직고를 하고 남편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고요. 오래 할 장사가 아니었기에 때문에 슬슬 그걸 접으시려던 시기였는데 그간 벌어두신 것마저 거의 다 잃었음을 알게 되자 크게 충격을 받으셨고 귀한 아들이 그런 농락을 당했다는 것에 두 번 충격을 받으셨으며 그 상대가 제 친구였다는 사실에 울부짖으셨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저주했어요. 갑자기 왜 머리가 어떻게 된 것처럼 그렇게 돼서 바보 같은 사기를 당했나. 저같이 멍청한 게 왜 살아서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정신없이 뺨을 얻어 맞았어요. 시집 와서 기세를 잃지 않았던 저는 온데간데 없었죠. 얻어맞은 살갗이 터졌지만 아프다고 울지도 못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커다란 상심에 들어놓으시자 큰언니가 장녀로서 마음이 너무 쓰였는지 본인이 나서서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크게 다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다리를 크게 다쳐서 오래도록 꼼짝을 못하게 됐죠. 예전에 친할머니께서 넘어지신 뒤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큰언니도 잘못될까봐 겁이 났고 그래서 더 미칠 것만 같았어요. 왜 하필 이런 순간에 다친 거냐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큰언니의 모습에 미안해서 죽을 것만 같았죠. 결혼한 게 너무 싫다고 말을 하던 작은언니는 자기 시댁에 납작 엎드려서 뭐라도 콩고물을 받아먹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야 친정 식구들에게 걱정을 안 끼칠 것 같다고 했죠. 남동생은 술을 마시고 인생을 비관하는 모습을 보여서 모두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다그치면 혹시 안 좋은 선택을 할까봐 차마 아무것도 그러지 못했어요. 친정 엄마께서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병을 얻기까지 하셨고요. 멍청하게 사기를 당해서 남편의 돈까지 날려먹게 된 저는 사실 이혼을 당할 뻔했습니다. 맨몸으로 쫓겨날 뻔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그때 임신을 하는 바람에 이혼당하는 걸 면했죠. 설마 네가 이런 상황에서 눈치 없이 딸이나 낳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 지체 없이 쫓아낼 줄 알아.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저는 입술만 깨물고 배를 매만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품은 첫 아이는 딸이었어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던 것 같아요. 흔히 첫 딸은 아빠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님도 무척 예뻐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지. 네 뱃속에 든 딸년이 우리 아들의 핏줄인지 아니면 다른 놈의 핏줄인지 태어나 봐야 하는 일 아니겠냐? 네? 뭐라고요? 어머님 그건 말씀이 지나치셨습니다. 답지 않게 왜 발끈하고 그러냐? 네가 그럴 자격이나 있어? 너 설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쫓겨나고 싶어서 환장을 했어. 기껏 촌뜨기를 받아줬더니 우리 집안 돈을 날려먹기는 하고 아휴 저걸 마음 같아서는 확 그냥 가만 안 두고 싶은데 내가 너른 마음으로 참는 거라 명심하고 있어. 내가 언제든지 너를 내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잘해.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살았죠. 사기를 당했던 시점부터 저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진 신세였거든요. 첫째 아이가 태어났지만 남편과의 관계도 제가 사기를 당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당신, 내가 아까 야식으로 국수 먹고 싶다고 말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애 본다고 정신이 다 팔려 있지? 애가 울고 보채는데 그럼 어떡해. 애는 내팽개치고 국수나 만들라는 거야? 내가 하라면 하는 거지. 왜 그렇게 잔말이 많어? 그러니까 돈이나 뜯겼지. 당시에 제 꿈이 밟히면 꿈틀할 줄 아는 지렁이가 되는 것이었네요.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아들을 임신하라는 시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둘째를 금방 임신했는데 천만다행으로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막내 셋째는 딸이었고요. 자식들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하루하루 바쁘고 피곤한 세월이 금방 갔습니다. 애들이 금방 크더라고요. 제 아이들은 왜 자기 외삼촌이 결혼을 그토록 늦게 했는지, 외삼촌 결혼식에 왜 저를 포함한 사람들이 한숨으로 눈물을 흘렸는지 그게 의문인 눈치였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늘 죄인이 되어 사는 며느리, 그게 제 모습인 것을 제 아이들은 당연시하며 자라났죠. 초라하게 쪼들리는 게 외가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아이들은 생각했고요. 그러다가 시부모님께서 차례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뭔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되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꽤 들어서 더 이상 과거에 멍청했던 실수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더라고요. 죽도록 쉬지 않고 집안일이든 뭐든 다 해내면서 살아왔으니 남편 앞에서 이제 더 이상 그토록 눈치 보면서 주눅들 일도 없었어요. 자식들을 열심히 잘 키웠다는 보람 하나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기 시작했더니 남편도 점점 더 큰 소리를 안 치게 되더라고요. 시간의 흐름이 만들어낸 변화였죠. 저희 첫째가 가장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자식들 앞에서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끄러웠던 저의 실수를 말이죠. 그러자 세 자식들 모두 저와 남동생을 멍청하다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작정하고 사기를 친 뒤 도망갔던 말자를 맹렬하게 비난해 주어서 내심 제가 고마웠습니다. 바보 같아 보이면 어쩌나 싶었는데 사기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기를 친 사람이 나쁜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해 주는 제 자식들이 기특했네요. 옛날의 충격과 상처를 이제는 다 뒤로 하고 어느새 시간이 흘러 막내인 셋째를 결혼시킬 때가 됐어요.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저희 셋째가 결혼 이야기를 입에 올리며 행복해 보여서 저는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상견례는 아무래도 한정식 집에서 하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은데 엄마도 괜찮죠? 그럼 괜찮지. 엄만 우리 윤희가 결정하는 건 다 맞아. 근데 윤희야, 너 정말 결혼을 미룰 생각은 없는 거야? 아이, 엄마 또 그러신다. 요즘에는 점점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니까 나도 더 늦게 해도 된다고 또 그 소리 하려고 그러는 거죠? 다 알아요. 그치만 결혼에 대한 확신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서두르지 않을 이유 없어요. 정현이 오빠하고 결혼해서 살면 안 싸우고 행복하게 지낼 것 같아요. 엄마는 우리 막내딸이 엄마 곁에 더 오래오래 머물렀으면 싶어서 욕심나는 거지. 언제 이렇게 다 커서 시집 간다고 하게 됐을까? 윤희 넌 이 엄마보다 남자 보는 눈이 100배, 1000배 더 좋으니까. 그래, 분명히 결혼해서 잘 살 거야. 그러게요. 엄마도 정현이 오빠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해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나도 안심이에요. 상견례를 앞두고 셋째 딸과 키득거리며 나누는 대화가 소중했습니다. 셋째가 결혼을 앞둔 청년은 딱히 나무랄 데 없이 아주 괜찮은 인물이었어요. 중학교까지 외국에서 나왔고 이후에는 한국에 들어와서 학업을 이어갔더라고요. 그 가족이 원래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 경우라고 했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과감히 퇴사를 선택하고 새로의 공부를 해서 전혀 다른 직장으로 들어간 아주 도전적인 정신을 가진 청년이기도 했죠. 그게 다 집안에서 든든히 받쳐준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집안의 아들을 마다할 부모가 어디 있겠나 싶었어요. 저희 셋째가 남자 보는 눈 하나는 기똥찬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나 되니까 제가 흔쾌히 허락을 했죠. 셋째마저 결혼시킨다 생각하면 가슴이 허전했지만 어쩔 수 없는 관문이라고 생각하며 상견례 날을 기다렸습니다. 저와 다르게 남편은 시큰둥하고 초연하기만 했어요. 그뿐인가요? 저를 향해 갱년기 증상이 심한 것 아니냐며 남편은 그런 소리를 했어요. 하여간 멋대가리 없는 남자라는 생각을 하며 상견례장에 들어섰는데 이미 상대 측이 자리를 한 직후였어요. 말끔하게 차려입은 예비사위가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저희 부부를 맞아주어서 아주 흐뭇했고요. 딱 보니까 예비사위는 친탁을 했더라고요. 그 부친과 무척이나 닮아 있었습니다. 얼른 인사를 나눈 다음 그 옆에 계신 모친 쪽을 바라봤어요. 예비사위하고는 모자가 안 닮아 있었는데 이상하게 제 눈에 얼굴이 낯이 익은 겁니다. 살면서 이런 사람을 본 일이 없는데도 희한하게 기분이 딱 오묘했어요. 드디어 뵙게 됐네요. 아유, 이렇게 너무 좋은 자리에서 처음 뵙게 돼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 모친이 우아한 웃음을 지으며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 딱 두 글자가 떠올랐어요. 저와 마주보고 앉은 예비 안 싸돈 되시는 그분이 설마 그 인간일까 싶으면서도 성함이 분명 그게 아니라고 언뜻 봐서 알고 있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두 글자를 입 밖으로 뱉고 말았습니다. 그건 거역할 수 없는 강한 충동이었어요. 말자? 혹시 내가 아는 바로 그 말자? 그러자 수저를 집어들던 상대방의 손길이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반사적으로 고개를 번쩍 들더니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속의 혼돈. 저는 상대방 역시 바로 그 순간에 저의 정체를 눈치챘음을 알았어요. 강한 확신이 제 안에서 소용돌이 쳤죠. 세상에, 네가 맞구나. 너 말자 맞지? 계명에서 살고 있었어? 제가 그렇게 외치자 예비 안 싸돈, 아니 말자의 손에 들린 수저는 이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애써 평정심을 되찾으려고 노력 중인 그 안면 근육의 움직임이 보여서 가증스러웠어요. 제 옆에서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아는 사람이야 라고 물었다가 이내 깜짝 놀란 숨소리를 뱉었죠. 남편도 기억 속에서 말자라는 이름을 찾아냈던 겁니다. 어떻게 있겠나요? 돈 뜯어간 사기꾼을요. 어머, 그래서 누구이실까요? 아유, 기억이 날까 말까 하는 중인데. 기억 안 나는 척 할 필요 없어. 내가 어렸을 때는 뭘 몰라서 너의 가짜는 연기력에도 속아 넘어갔지만 지금 아니거든. 네가 나를 알아봤다는 걸 난 알아. 말자야, 너 이렇게 다시 만나네. 이렇게 세상 참 좁다고 하는 건가 봐. 아, 이제 기억이 났다. 혹시 종희? 아유, 내 친구 종희. 나랑 같이 일을 했던, 아유, 이게 웬일인가 싶네요. 아직도 고상한 척을 유지하고 있는 말자를 보며 속이 끓어올랐어요. 그때 당황한 예비사위의 표정이 보였고, 셋째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셋째도 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차린 뒤였어요. 저는 그 순간 약간 고민이 됐죠. 셋째가 바랐던 이 결혼인데 저 때문에 혹시 어그러지게 되면 그걸로 괜찮은 건가 싶어서요. 말자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너무 미안하지만 내가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영 안 좋아졌어요. 아유, 어제 먹은 메뉴도 헷갈릴 지경인데 옛날 일을 상세히 기억하기는 더욱 어렵죠. 아유, 근데 어쨌든 우리 한때 친구였지요. 그러니까 지난 일이 어찌 되었든 다 잊고 이제는 잘 지내보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렇게 지냅시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그런 것이더라고요. 셋째를 보면서 되도록 상견례 자리까지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럴 수만은 없어서 이를 갈며 말을 뱉었습니다. 친구? 그래, 친구라고 생각했었지. 그래서 너한테 일자리도 내가 주선해 줬었지. 근데 너 나한테 어떻게 굴었니? 사기쳐서 돈 빼앗아 갔잖아. 그 돈 들고 도망갔잖아. 내 동생 뒤통수 쳐서 속여먹고 임신한 척 연기하고 온갖 헛소리로 무장해서 혼을 쏙 빼놓고 우리 집안 돈까지 낼름 챙겨갔잖아. 그래놓고 다 덮어놓자는 식으로 말을 하면 나는 뭐가 돼? 내 동생은 우리 가족은 분해서 어떡하라고. 너 참 뻔뻔하다. 그러니까 그때도 태연하게 사기를 쳤겠지. 그 후로 잘 살았니? 보니까 잘 산 것 같다. 그거 남의 집 피눈물을 짜내서 잘 산 거니까 너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어머, 아유, 대체 뭐라고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네. 진정 좀 하시고, 지금 이 자리는 그럴 자리가 아니니까 어른스럽게 행동합시다. 사춘기 소녀처럼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자식들한테 창피하게. 말자는 대단한 년이었어요. 역시 그 정도 되니까 당시에 대범하게 사기를 쳤겠죠. 저에게 오히려 핀잔을 주는 그 모습에 저는 모욕감을 느꼈고 얼굴이 뜨거워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셋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대로 말자의 뺨을 후려쳤어요. 얼마나 세게 쳤는지 말자는 옆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죠. 식기가 쏠려서 엎어졌고 그 소리에 맞춰서 저를 포함한 나머지 사람 모두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셋째는 분노에 몸을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맞다는 거네요. 우리 엄마 눈에서 피눈물 뽑아가고 돈 들고 튀었던 그 미친 사기꾼 년이 당신이었다는 거잖아요. 기가 막혀. 뭐 이딴 운명의 장난이 다 있어? 그럼 난 하마터면 우리 집안의 원수를 시어머니로 모실 뻔했다는 거잖아요. 역겨워 진짜. 유, 윤희야, 우리 엄마가 아무래도 너희 어머니하고 뭔가 옛날에 오해가 있으셨던 모양인데 일단 차분히 이야기부터 나눠보자. 닥쳐. 무슨 이야기를 나눠? 오빠하고는 끝이야. 파혼이라고. 그리고 파혼하면서 발생한 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그건 내놔. 파혼? 나와 헤어지겠다고? 윤희야, 제발 이러지 마라. 게다가 웬 보상금이야. 왜? 주기 싫어? 그러면 주지 마. 대신 내가 오빠의 직장, 전 직장에다 소문 다 낼 거야. 오빠가 우리 집안에 사기치고 도망갔던 천하의 사기꾼년이 부당한 돈으로 키워낸 자식이라고.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산 거라고. 그리고 그 사기꾼년은 여전히 철판 두꺼운 나쁜 년이라고. 그래서 나한테 파혼당한 거라고. 그런 소문 쫙 낼 거야. 오빠가 나온 대학에도 퍼뜨릴 거고 동창들한테 연락 싹 돌릴 거야. 영어로 번역돼서 오빠가 어렸을 적 살았던 곳에 내용 다 뿌릴 거야.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이런 도덕적 사건에 엄격하고 관심도 많다며? 셋째가 신랄하게 쏘아대는 말에 저는 가히 수십 년 묵은 채증이 풀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예비 사위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였고 말자는 꼴 좋게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는 채로 몸을 떨고 있었죠. 자식이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됐다는데 말자라고 할지라도 고개가 빳빳할 수는 없었죠. 아유, 미안합니다. 아니, 아유,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철이 없었고 당장 눈앞에 이익에 빠져 있어서 옳게 판단을 못 내렸어요. 잘못했습니다. 얼굴이 터질 것처럼 되어서는 억지로 제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사과를 하더군요. 말자의 행동을 지켜보는 그 가족들의 넋이 나간 반응을 보며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안 받아주는 건 내 마음인 거 알지? 말로는 누가 사과를 못하겠어. 진정한 성의를 보여야지. 내가 용서할 기분이 들지 안 들지 성의 표시를 보고 고민 좀 해볼게. 결혼에 미련 따위 없다는 듯 분노에 찬 셋째의 눈빛이 저를 후련하게 만들었고 저는 그런 말을 뱉으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저희 식구들이 다들 말자를 향해 한마디씩 욕을 남기고서 저를 따랐죠. 셋째는 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사기꾼 말자라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그 결혼에 정이 확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남은 목표는 이제 그쪽에서 돈을 뜯어내는 것밖에 안 남았다고 했죠. 셋째는 자기만 믿으라며 전의를 불태웠고 정말로 해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오래 흐르고 나서야 저는 말자에게서 뜯겼던 돈을 받아낼 수 있었죠. 당시 금액의 2배를 조금 웃도는 돈을 받았고 남동생은 기분 좋게 술을 마셨답니다. 과거 행적이 드러난 탓인지 말자는 그 후로 별거 생활에 들어갔다는 후문을 접했어요. 꼴 좋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네요. 셋째는 2년 뒤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너무나도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고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남편과 토끼 같은 딸과 셋이 행복하게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제일 통쾌했던 사연을 제보하려고 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된 날인데 어찌나 통쾌했던지 저는 이 사건을 여기저기 알리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동료들이 요즘 이렇게 유튜브에서 사연 소개도 해준다고 제보하라고 하길래 냉큼 오게 됐죠. 그동안 살면서 내가 이런 날이 올까 생각했는데 진짜 오게 되어 신나기도 하고 사실 사연을 쓰는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도 저한테는 너무 의미 깊고 좋은 일이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를 포함한 우리 가족에게 너무나 통쾌한 일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계시지 않아 아빠와 2살 위 언니와 셋이 살았어요. 엄마가 뭐 집을 나갔거나 아빠와 안 맞아서 이혼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파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제 나이는 3살이라 너무 어려서 엄마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어요. 그저 집에 걸려있던 사진에서만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었죠. 아빠한테 듣기로는 아빠와 엄마는 소꿉친구였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가 아빠는 엄마를 평생 잊지 못하고 계세요. 재호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유난히 엄마 얼굴이 많은 저를 많이 예뻐하셨습니다. 아, 그렇다고 언니를 차별해서 키웠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아빠지만 언니와 저는 아빠만큼 이렇게 동등하게 딸들을 대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 얘기할 정도로 서로 사랑을 더 받았다고 주장하거든요. 아빠는 회사에 다니며 우리를 키우셨는데 아무래도 혼자 자매를 키우는 게 당연히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어릴 때 살던 곳과 친가와 외가 2곳 다 멀어서 조부모님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죠. 혼자 힘들게 일하며 우리를 키우는 것은 양가 어른들이 안타깝게 여기고 언니나 저나 둘 중 하나를 보내라고 해도 아빠는 거절하셨대요. 본인이 키울 수 있다고 하시며 우리를 보내지 않았는데 아빠는 아빠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으로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언니와 저는 엄마가 없어도 아빠만 있어도 행복했어요. 아빠는 주말에 일을 나가지 않는 날에는 대청소하고 반찬도 직접 해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고모가 그나마 제일 가깝게 살았는데 우리 자매에게 엄마처럼 대해 주셨어요. 반찬도 자주 가져다 주시고 언니와 저를 데리고 옷도 사러 가고 아빠가 남자라 아무래도 섬세함은 없었는데 여자들만 아는 그런 부분에서도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언니는 엄마가 없어도 그게 불행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아빠는 엄마를 잊지 못해서 매번 제사를 꼭 챙기고 엄마 생일도 챙기셨는데 그만큼 우리에게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다만 회사에 다니며 키우는 게 여건상 힘드니까 혼자 고생을 많이 하셨죠. 어렸을 때는 언니가 저를 데리고 다니며 다른 친구들 생일 잔치에도 데려가고 많이 놀아줬어요. 언니가 초등학생이고 제가 유치원생일 때는 아빠가 아닌 언니가 저를 유치원으로 데리러 왔고 제 보호자는 언니였죠. 저한테 언니는 세상 그 전부였는데 언니는 진짜 말 그대로 천사 같았어요. 지금도 너무 선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선생님들도 언니한테 입을 모아 칭찬했고 언니는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반대로 저는 매우 활발하고 장난도 많은 성격이었는데 그런 저 때문에 언니가 초등학생 때는 대신 제 친구들에게 가서 사과하기도 했죠. 사실 그때는 저한테 엄마가 없다고 놀린 남자애들 때려줬던 거라 언니가 가서 사과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언니는 그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주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 때리면 안 돼. 엄마가 없다는 소리 듣기 싫으면 더더욱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하지만 제가 먼저 놀렸어. 나보고 엄마 없다고 뭐라고 하잖아. 언니가 엄마 없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며. 부끄러운 건 아니지. 그런데 그렇게 친구를 때리면 나중에 우리가 불리해져. 언니 말 들어?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언니의 나이도 고작 초등학생이었는데 우리 언니지만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아빠는 우리 자매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여자인 우리를 하나부터 열까지 챙기는 데에는 무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적어도 저는 이 부분에 잘 해당하지 않는데 언니가 저를 잘 챙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치마 입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것부터 속바지 입는 것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을 언니는 특유의 인내심 있고 조곤조곤한 말로 설명해 줬어요. 물론 괄괄했던 저는 언니가 그렇게 알려줘도 매번 놀이터에서 남자아이들과 놀고 뛰어다니느라 무릎에 상처가 가득했고 옷에는 흘리기 덕지덕지 있었지만요. 그런 저와 다르게 언니는 학교에서도 아주 모범생이었고 선생님들의 사랑도 받고 교우 관계도 아주 좋게 중학교를 전교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선생님들의 말에도 언니는 아빠에게 부담을 주는 게 싫어서 우리 동네에 있던 그냥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정확히 이때부터 우리 가족의 고통이 시작됐어요. 아빠는 그래도 멀쩡한 회사에 다녀서 언니와 제가 그렇게 가난하게 자라진 않았지만 반대로 부유하지도 않았고 그저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언니를 공부할 수 있게 전폭적인 지원은 해주지 못했고 아빠는 그걸 항상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런 아빠를 보고 언니는 자기가 충분히 혼자 공부할 수 있다고 오히려 그런 아빠를 위로하며 고등학교에 가서 전교권 성적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그런 언니를 질투하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언니와 전교 1등을 다투던 언니였는데 이름을 아직도 기억해요. 박민영. 그 언니의 이름인데 우리 언니를 지독하게 싫어해서 너무 괴롭혔거든요.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는 그 이름인데 언니의 체육복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거나 교과서를 몰래 버리거나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문제집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데 그걸 알고도 언니가 학교에 문제집을 들고 가면 몰래 버리는 것도 너무 많았죠.
착한 언니는 그걸 알면서도 혼자 속상해하며 저와 아빠에게는 말도 하지 않아서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답니다. 특히 언니만 없으면 전교권 성적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유독 우리 언니를 괴롭혔는데 공부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포함해 나중에는 폭력과 폭언까지 했어요. 엄마 없는 것을 알고 언니에게 엄마 없는 애라고 놀리고 교복을 일부러 잘라서 언니가 새로 교복을 샀던 횟수가 3번이 넘었습니다. 언니 성격이 저 같으면 네가 뭔데 이러냐고 맞서 싸우기라도 할 텐데 언니는 착하고 조용해서 가만히 당하기만 했죠. 그런 언니의 성격은 박민영 언니의 심기를 더 건드렸었는지 나중에는 책상까지 뒤엎었고 그걸 보다 못한 같은 반 친구들이 담임 선생님에게 말해서 나중에서야 모든 일이 밝혀지게 됐죠. 그때 아빠도 학교에 가셨는데 저는 엄마 제사 때도 못 보던 아빠의 눈물을 그날 봤고 언니는 그런 아빠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언니 잘못이 전혀 없다는 것을 학교도 선생님들도 알고 계셨는데 공교롭게도 박민영 언니의 엄마가 학교 학부모회 회장이었고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알아도 큰 조치를 해주지 못했어요. 그렇게 모두가 알게 된 뒤로도 언니는 괴롭힘을 당했는데 오히려 더 그 정도가 심해졌죠. 언니에게 대놓고 빈정거리면서 욕하며 공부 방해를 하니 당연히 언니의 성적은 조금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높은 성적이었는데 비아냥거리며 괴롭히고 자꾸 교복을 사게 만드니까 언니가 너무 괴로워했어요. 지금은 말을 들어보니 이런 경우에 학교폭력위원회라는 게 있다던데 우리 때는 이런 게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냥 왕따 피해자는 그렇게 당하기만 해야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사건이 터지게 됐는데 언니가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우리 언니는 조용하고 침착하지만 절대 눈물이 많은 편은 아닌데 울면서 들어와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빠는 회사 일이 바빠 야근하는 일이 많아 그날 없었는데 언니는 울며 덜덜 떨었습니다. 그날은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한겨울이라 매우 추웠어요. 그런데 언니가 아침에 입고 나갔던 교복도 없고 목도리도 없고 무엇보다 길었던 머리가 한쪽이 짧아진 채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뭐야? 그 박민영 언니가 언니 이렇게 만들었어? 연주야, 내가 성적 오른 게 화가 났나 봐. 나보고 왜 성적이 오르냐고 정신 차리래. 뭐?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이야. 진짜 미쳤네, 이것들이. 언니 이제 못 참겠어. 너무 힘들어. 다른 친구들도 나한테 잘해주면 괴롭힘 당할까봐 무서워서 못 다가와. 웬만하면 저에게 힘든 일을 절대 말 안 하는 언니는 서러웠는지 엉엉 울며 내일 학교 어떻게 가냐고 거실에서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언니를 보며 발끝부터 머리까지 화가 차올랐습니다. 언니, 앞장서. 당장 나와. 걔들 어딨어? 연주야, 그러지 마. 내가 안 괜찮아. 당장 일어나. 아니, 당하고만 있으면 어떡해. 저는 이러지 말라는 언니를 데리고 억지로 밖으로 나와서 무작정 그 언니들이 있는 곳으로 쫓아갔습니다. 빨간 미끄럼틀이 있던 놀이터에서 우리 언니 교복 재킷을 들고 있던 박민영 언니가 보였어요. 저는 그냥 무작정 가서 교복을 빼앗고 그 언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닥을 뒹굴며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때렸어요. 제가 비록 2살 어렸어도 키는 비슷했고 워낙 남자인 친구들과 잘 놀았던 터라 몸싸움은 자신 있었거든요. 언니가 저를 옆에서 울며 말려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팼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경찰에 잡혀갔어요. 저는 가서 당당하게 우리 언니가 저 언니들한테 먼저 괴롭힘을 당했으니
피해자는 우리 언니라고 말했고, 우리 중학교 선생님부터 언니가 다니던 학교의 선생님들까지 죄다 경찰서로 오게 됐습니다. 아빠도 회사에서 일하다 달려오고 그 박민영 언니의 엄마도 오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엄마 없는 거 이렇게 티내니? 너는 어린애가 무슨 언니들을 때려? 아줌마 딸은 엄마 있어도 우리 언니 괴롭히잖아요. 저는 적어도 엄마 없어도 그렇게 친구들 이유 없이 안 괴롭히는데요? 뭐?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뭐요? 아줌마 딸한테나 뭐라고 하세요. 못 배운 건 당신 딸이잖아. 거기 그만하세요. 아줌마, 학생. 경찰 아저씨가 말릴 정도로 경찰서에서도 저는 절대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언니를 건드는 사람이 없었다면 해피엔딩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언니는 박민영 언니의 엄마 입김 때문에 학교를 더 다니는 게 전보다 힘들어졌습니다. 언니는 결국 제 발로 자퇴까지 하게 됐는데 제가 울면서 저 때문에 그런 거냐고 물었더니 언니는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우리 연주 덕분에 언니가 그래도 한 방 제대로 먹이고 자퇴하는 건데 너 없었으면 언니는 그냥 억울해서 잠도 못 잤을 거야. 아빠도 제가 언니들을 가서 때렸던 것을 혼내지 않았고 언니는 비록 자퇴하게 되었어도 자기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 학교에 계속 다니는 것이 진짜 힘들었던 터라 제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도 자퇴하게 되었을 거라고 언니는 저와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놀이터 바닥을 뒹구느라 제 팔에 돌멩이가 박혀 아주 깊은 상처가 생겼는데 그 상처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날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서 상처가 있는 줄도 몰랐던 아빠가 그걸 보고 박민영 언니의 엄마에게 내 새끼 팔 보라고 달려들어서 경찰서에서 쫓겨났거든요. 아빠는 남들이 뭐라 해도 우리끼리는 서로 이렇게 뭉쳐야 한다고 저한테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그 사건으로 인해 언니는 자퇴하고 저는 고등학교를 우리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로 가게 됐어요. 언니가 다니던 학교는 선생님들 시선 때문에 가지 못했고 옆에 있는 학교에 입학했는데 그것도 입학하자마자 아빠가 발령이 나서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덕분에 우리 셋은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역을 떠나니까 언니도 그동안 불안해했던 감정이 해소되어 훨씬 마음이 괜찮아졌는지 적응도 잘 했죠. 서울이라 검정고시 학원도 많아 제가 학교 갈 때 언니는 학원으로 가서 공부했고 금방 검정고시를 딸 수 있었죠. 언니는 바로 대학 준비를 해서 무려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 교육대학교에 진학하게 됐는데 제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러자 언니는 교사가 되어 자기처럼 부모가 없거나 왕따를 당하는 학생을 도와주고 싶다고 말해서 이유조차 우리 언니답다고 제가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하는 담을 쌓아 친구들과 놀기 바빴던 저는 오히려 제가 위에 말했던 사건을 겪으며 공부를 잘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언니가 공부를 매우 잘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저는 언니의 도움을 매우 많이 받았어요. 남들은 학원에 다니고 과외 선생님을 집으로 데려왔지만 저는 그럴 필요도 없었죠. 그렇게 언니에게 과외를 받으며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가게 되었다고 하자 고향 친구들은 매우 놀라워했는데 그 반응이 재미있어서 소식을 알리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제가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은 무려 성형이었습니다. 쌍꺼풀이 진하게 있는 아빠와 언니와 달리 저는 무쌍이라 아빠를 졸라서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됐어요. 아빠는 제 눈이 엄마 눈과 똑같다며 아주 예쁘니까 성형수술을 절대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 완고한 눈빛을 보고 허락하게 됐죠. 그렇게 성형수술까지 하고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아주 열심히 놀았습니다.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며 장학금을 타서 다니던 언니와 달리 저는 노느라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 저를 보고 아빠는 그것도 대학생의 특권이라며 오히려 언니를 말리셨죠. 언니는 대학을 다니며 한 번도 휴학하지 않고 졸업해서 임용고시도 한 번에 합격해서 바로 어린 나이에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첫 발령 난 학교에서 형부를 만났는데 형부를 보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유는 그냥 남자 언니였거든요. 성격이 둘 다 똑같았는데 너무 착해서 결혼 준비를 하다 무리하게 결제해도 그러려니 하는 걸 보고 속이 터져 제가 대신 백화점 가서 따져 주었습니다. 아빠는 우리 언니가 엄마가 안 계시니 형부네 집안에서 반대할까봐 걱정했는데 형부 부모님은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도 잘 자란 언니가 너무 대견하다고 반기셨어요. 형부도 아주 착한 사람이라 저는 끼리끼리 잘 만났다고 아빠한테 말했었죠. 언니의 처음 남자친구가 형부였던 것과 달리 저는 대학을 다니며 남자친구를 10명도 더 만났어요. 대학을 누구보다 즐기던 저는 쉴 새 없이 노느라 학점도 챙기지 않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후회가 전혀 없어요. 그래도 대학 간판이 좋아서 졸업하고 바로 취업도 했는데 누구나 아는 중견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학점은 좋지 않아도 활발한 제 성격을 면접에서 보여드렸더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회사에서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팀에 있던 제 사수였는데 제가 입사했던 첫날 저에게 첫눈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의 겉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만나게 됐는데 생각보다 남편은 더 다정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랐던 점은 바로 남편의 고향이 제 고향과 같았다는 점이에요. 고향에 대한 기억이 좋은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 주춤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같은 동네에서 자랐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줬죠. 다행히 남편이 저보다 한 살 많아 언니와도 저와도 같은 학년이 아니었고 남자 고등학교를 나와서 그 사건은 모르더라고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생각하고 시부모님을 보러 가기 전에 그 사건을 말했더니 박장대소를 하며 저에게 대단하다고 해주었습니다. 자기 진짜 대단하다.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언니들한테 그러기 쉽지 않잖아. 그냥 그땐 눈에 뵈는 게 없었어. 감히 우리 언니를 자꾸 괴롭히는 게 너무 싫었지. 우리 집에서는 아빠가 심심하면 그 사건을 얘기할 정도로 자주 나오는 얘기고 저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서 남편에게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뵈러 갔을 때 다행히 두 분은 제 성격이 마음에 든다고 결혼 허락을 바로 해주었죠. 워낙 밝고 특히 어른들에게 먼저 잘 다가가는 터라 가자마자 애교를 부렸더니 특히 시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언니가 있던 저와 달리 남편은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저보다 한 살 어린 도련님이었죠.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던 남편과 달리 도련님은 우리 고향 옆에 있던 광역시의 대학을 나왔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도 아빠와 언니는 남편을 마음에 쏙 들어 했는데 제가 형부 성격이 언니와 똑같아서 놀랐던 만큼 언니는 제 남편을 보고 남편 이연주라고 하더라고요. 양가의 반대 없이 우리는 결혼 준비를 순조롭게 하고 직장 옆에 신혼집을 얻게 됐습니다. 언니와 제가 둘 다 결혼을 하니까 집에서는 아빠가 혼자 계셨는데 그래도 언니도 저도 서울에서 직장을 다녀서 아빠를 자주 뵈러 갔어요. 결혼을 했으니 각자 남편도 데리고 갔는데 덕분에 언니와 제가 둘 다 집에 가면 굉장히 북적거렸습니다. 제가 장난스럽게 아빠에게 재혼은 생각 없냐고 물어보면 아빠는 됐다고 하셨죠. 남편과 저는 신혼생활을 매우 재밌게 보냈는데 둘 다 해외여행이 취미라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기를 가지는 계획도 뒤로 미뤘습니다.
유럽부터 미국, 아메리카 등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이가 없을 때 갔던 것이 진짜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니와 형부는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져서 낳았는데 조카 성별은 딸이었습니다. 너무 예뻐서 몇 번을 보러 갔는지도 몰라요. 언니가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까봐 조리원을 퇴원하고도 언니네 집에 가서 언니 조리를 도와주었죠. 언니는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워낙 어릴 때 받았던 게 많아서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형부를 똑 닮았는데 진짜 제가 봐도 참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조카를 자주 보러 가면서 우리의 생활을 충분히 즐겼죠. 시부모님도 아이는 준비가 되었을 때 낳는 게 좋다고 우리가 준비되면 그때 낳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과 행복하게 해외여행도 즐기며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퇴사를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사건인데 억울해서 사연에라도 말해보자면 저는 사내 연애로 결혼해서 직장에서 이미 우리가 부부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어요. 특히 같은 팀이라 더 유명했는데 새로운 신입사원이 제 남편에게 호감을 표했어요. 사람들이 다 우리 남편은 유부남이라고 말했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당돌하게 들이대는 모습을 보고 저는 또 가만히 있질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좋게 말했는데 두 번이나 말해도 남편에게 밤에 전화하고 자꾸 말을 걸더라고요. 속으로 이연주 정신 차려 여긴 학교가 아니고 회사야 되뇌었지만 거슬리는 것만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선을 그었고 절대 그런 성격이 아닌데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부부라는 것을 티냈는데 그 신입사원은 여전히 들이댔죠. 남편에게 밥이나 커피를 사달라고 하고 초콜릿을 사서 건넨다거나 일이 아닌 사적인 얘기를 꺼내며 말을 걸었어요. 언제는 제가 대신 전화를 받아서 최대한 좋게 말한 적도 있죠. 지원 씨, 이 사람 유부남이에요. 저 모르는 거 아니죠? 저 이대리예요. 우리 다 얼굴 보는 사이인데 그만해요. 지금 그런 행동 뒤에서 말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요? 그런데 신입사원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하게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회사에서 눈치를 주고 그러지 말라고 해도 뻔뻔하게 들이대는 모습을 보고 결국 저는 제 성격대로 그 신입사원에게 가서 미쳤냐고 한 소리를 크게 퍼부었고 바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중학생 때처럼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뒹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남의 남편에게 뭐 하는 거냐고 따지면서 정신 차리라고 쩌렁쩌렁한 소리를 했죠. 황당했던 것은 제가 그렇게 뭐라고 하니까 신입사원은 사랑이 죄냐며 오히려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부남에게 들이대는 것은 당연히 죄라고 소리질렀고 결국 저도 신입사원도 둘 다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대리가 왜 퇴사를 해? 지원 씨가 나간다니까 그냥 좀 버텨. 몇 주 지나면 사람들 다 까먹을 거야. 팀장님은 제가 퇴사한다니까 말렸는데 안 그래도 사내 연애가 사내 부부로 되고 일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터라 아쉬움 없이 퇴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직하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쉬지 않고 회사 생활했으니까 좀 집에서 쉬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아이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남편의 말을 듣고 저도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은 있으니까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가질 준비를 시작하게 됐죠. 다행히 아이가 한 번에 찾아와 주었는데 저도 입덧도 전혀 없었고 임신해도 몸이 멀쩡했어요. 병원에서도 저 같은 몸은 축복받았다고 할 정도로 평화로운 임신 기간을 보냈는데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는 직접 고향에서 서울까지 오셔서 반찬을 주시고 가셨어요.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진짜 시댁복은 많은데요.
시부모님은 서울에 오셔도 웬만하면 자고 가지 않으려고 하세요.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절대 자고 가지 않고 저 불편할까봐 연락도 잘 안 합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를 낳았는데 성별은 딸이었어요. 언니 자식도 딸이고 제 자식도 딸이라 아빠는 우리 집에 아들 유전자는 없는 것 같다고 웃었죠. 전혀 눈치 주는 말은 아니었으니 저도 웃으며 넘겼어요. 언니는 제가 딸을 낳으니 너무 좋아하며 조카 입었던 옷들을 다 물려줬죠. 비싸게 산 유모차도 물려주고 제가 조카한테 해줬던 것처럼 많이 반겨줬어요. 시부모님도 남아선호 사상이 있는 분들은 아니셔서 우리 딸을 아주 예뻐하셔서 저는 원래 성격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하는 성격이라 고향에도 자주 가서 어렸을 때 친구들을 만나며 우리 딸을 보여주기도 하고 시댁에서 자고 오기도 했어요. 남편 없이 어떻게 시댁에서 자냐고 신기해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고향 친구들을 만나서 퇴사하게 되었던 사연을 얘기해 주니까 이연주 성격 어디 안 갔다고 깔깔대는 모습을 보며 서울과 지방으로 오갔습니다. 그렇게 이직은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시댁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드디어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됐다는 소식이었죠. 또래보다 살짝 늦게 결혼을 하는 터라 남편이 걱정이 많았는데 도련님은 우리 고향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시간을 맞춰 시댁에 내려가서 도련님과 결혼할 예비 동서를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그 동서의 얼굴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혹시 눈치채신 여러분 계실까요? 네, 바로 예비 동서는 박민영 언니였어요. 어렸을 때 제가 머리채를 잡고 뒹굴었던 그 언니요. 우리 언니를 자퇴하게 만든 그 학교 폭력의 주인공이 예비 동서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원래 제 성격 같았으면 그 언니를 보자마자 달려들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당황하니까 오히려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진짜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웃으며 떠들고 인사하는데 저는 그 모습이 화면 너머로 보는 느낌이 들고 이방인처럼 느껴졌어요. 더 웃긴 건 저는 그 언니를 기억하는데 박민영 언니는 저를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기억을 못하지 생각했는데 이유는 제 성형 수술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가기 전에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수술로 인해 저는 눈매 자체가 바뀌어서 완전히 다른 이미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년 정도가 지나기도 했으니까 얼굴이 변해서 못 알아봤나 봐요. 하지만 저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그 언니가 당연히 기억이 났죠. 저는 그런데 그 언니의 얼굴도 얼굴이었는데 직업을 듣고 너무 놀라서 아이가 보채도 달래주지도 못했습니다. 박민영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언니 교복을 자르고 머리를 자르고 그렇게 폭언을 내뱉던 사람이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니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사고 회로가 정지가 됐습니다. 속으로 사실 그 자리에서 모든 얘기를 까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러진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박민영은 속도 위반으로 도련님의 아이를 결혼식도 전에 임신해서 급하게 결혼하게 된 상태였거든요. 그 언니의 배 안에는 이미 5개월이나 지난 태아가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오히려 반기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손주 사랑이 엄청나신 분들이라 우리 딸이 태어나더니 이렇게 좋은 소식이 연달아 온다고 좋아하셨거든요. 저에게 너무나도 잘해주시는 시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던 게 제 눈에 선한데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또 도련님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특히 걱정이던 상태에서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게 된 거라 마음을 바꿀까봐 시어머니는 벌써 예식장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좋으신 우리 시부모님의 충격을 위해 일단 함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세상의 모든 아이는 소중하게 느껴져서 일단은 참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언니를 용서하거나 그런 건 절대 전혀 아니랍니다. 우리 언니를 자퇴하게 만든 사람인데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죠. 용서하며 입 다문 것이라기보다는 일단 지켜보자는 의미가 컸어요. 친언니한테는 그 기억 자체가 나쁜 기억이라 말하지 못했고 아빠한테만 살짝 말했는데 아빠도 세상 참 좁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는 말했다가 괜히 시부모님 귀에 들어갈까봐 두려워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고 서방님과 동서는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도 낳았죠. 결혼식에서 동서 어머님을 봤는데 그 얼굴을 보니 저한테 경찰서에서 뭐라고 했던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놀랐습니다. 눈도 마주쳤는데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피해자도 아니고 뭐 잘못한 게 있지도 않으니까 당당하게 있었어요. 동서 아기의 성별은 아들이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딸과 성별이 다르니 시부모님은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아들이라 너무 좋아했던 것보다는 둘 다 있으니 좋아하셨죠.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시부모님을 보며 세상 살며 이렇게 참을 수도 있어야 한다고 혼자 얼마나 도를 닦았는지 몰라요. 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전처럼 남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개과천선해서 다른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동서는 제 정체를 꿈에도 모르고 있었는데 자꾸 제 심기를 거슬리게 했습니다. 본인의 직업이 어린이집 선생님이니까 자꾸 저에게 우리 딸을 키우는 육아 방식에 대해 참견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머 형님, 서연이 저런 행동 초기에 잡아야 해요. 저러다 큰일로 번지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 딸이니까 남편이랑 알아서 할게요. 어머,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 아니, 그냥 저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니까요. 기분 안 나빠요. 그리고 우리 친언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 그런 조언은 이미 많이 받고 있답니다. 진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제가 마냥 바보도 아니고 저는 동서가 밉게 행동할 때마다 다 받아쳤는데 동서는 그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은근 저를 살살 긁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저는 어쩜 저렇게 똑같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손 윗사람이고 자주 보지 않으니 그걸로 버텼어요. 슬프게도 서방님은 그렇게 능력이 좋지 않아서 자가를 마련할 돈이 없었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동서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 부부와 같이 사는 시부모님을 위해 함구했죠. 동서 얼굴을 보기가 싫어 시댁에 자주 내려가지 않으니 시부모님은 걱정하셨고 그래서 명절이나 생일 때는 무조건 내려갔는데 동서는 저를 시간이 지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웃긴 얘기를 고향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는데 고향 친구들도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고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됐습니다. 그날은 추석이었고 명절이라 남편과 저는 미리 하루 전에 시댁에 내려갔어요. 시어머니가 유독 사과를 좋아하셔서 일부러 내려가다가 사과가 유명한 지역에 가서 사과를 몇 상자 사서 갔는데 동서는 사과를 보자 자기 친정에 한 박스 가져다 줘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마음 같아선 네가 뭔데 가져가냐고 하려다가 딸도 있고 시부모님 눈도 있으니 그냥 대답하지 않고 남편에게 넘겼는데 남편은 그 얘기를 모르니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동서와 시어머니와 저는 셋이 앉아서 전을 굽고 있었는데 동서가 자꾸 제가 만드는 전을 보고 쿡쿡 웃는 거예요. 막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웃음 아시죠? 비웃듯 웃길래 저는 그런 걸 또 참지 못하니까 거기서 한판 하게 됐습니다. 왜 자꾸 기분 나쁘게 웃으세요? 네? 기분 나쁘셨어요? 그냥 형님 만드는 거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 생각이 나서요. 제가 지금 4살보다 못하다는 건가요?
아,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그냥 귀여워서 그런 건데. 너희 왜 그러니? 예, 그래도 첫째가 손윗 사람인데 그러지 마라.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중지할 정도로 저도 뾰족하게 나갔던 것은 맞아요. 제가 사연을 제보하니까 이런 싸웠던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저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지 않아요.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저 친구도 많고 사교성도 좋아서 회사 다닐 때도 어른들이 많이 좋아하셨어요. 다만 상대가 우리 언니를 괴롭혔던 사람이니 저랬던 거랍니다. 어쨌든 동사는 끝까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는데, 진짜 그걸 보고 속으로 지금이라도 말할까 말까 진짜 1000번을 고민했어요. 다행히 남편까지 부엌으로 와서 저를 달래주어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영향도 큰데 우리 딸이 보고 있으니까 아무리 참지 않던 저라도 아이 앞에서는 참게 되더라고요. 이 얘기를 친구들에게 털어놨더니 친구들은 제 성격상 아예 안 참는 것은 무리지 물어봐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리고 동서는 이전까지는 제 나이에 대해 몰랐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나이를 알게 됐나 봐요. 다음 설날이 되자 동서는 저에게 자기가 저보다 2살이 더 많은 것을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모를 리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알고 있다고 대답하고 넘겼어요. 그 뒤로도 알게 모르게 신경전이 계속됐는데 시부모님 앞이니까 꾹꾹 참았습니다. 그러다 너무 짜증이 나서 결국엔 남편에게 동서가 우리 언니를 괴롭혀서 자퇴시킨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게 됐죠. 남편은 믿을 수가 없다고 소름 돋는다고 말하며 저에게 시부모님에게 말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고민 중이야. 아무래도 알게 되시면 놀라실 것 같은데 요즘 손주들 보는 재미로 사시는 분들이라.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 남편은 내심 제가 말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당연히 동서에 대해 실망하고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아무래도 말하게 되면 집안에 큰일이 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조심스러웠던 거죠.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은 당연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부모님이 저에게 조금이라도 못해 주셨다거나 차별하시거나 그러셨으면 저는 당장 폭로하고 연은 끊었을 텐데 시부모님은 저에게 너무나도 잘해 주셨거든요. 친구들을 봐도 저같이 시댁을 잘 만난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저와 딸에게 지극정성이라 그냥 저 혼자만 알고 있어야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제 마음을 모르는 건지 동서는 제 속을 박박 긁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참을 인을 새기며 화장실에서 심호흡을 하고 적당히 받아치며 상대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시아버지 생신이셔서 남편이 휴가를 내고 저와 딸을 데리고 시댁으로 내려갔어요.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 하루 자고 올 예정이었죠. 그래서 짐이 되게 많았는데 그러다 저는 딸이 좋아하는 인형을 하나 못 챙겼어요. 그 토끼 인형은 딸의 애착 인형이었고 그게 없으면 딸은 쉽게 잠들지 못하는데 이런 현상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언니에게 고민을 터놓았을 때도 언니는 애들은 그러기 쉬우니까 오히려 일부러 뺏지 말라고 하기도 했고 남편도 저는 도덕적인 게 아니라면 저런 것쯤은 이해해 주자는 주의라 충분히 딸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아무튼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다 챙겼다고 생각해도 꼭 한 개씩 빼먹는 게 나오잖아요. 남편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겼다고 확인하고 출발했는데 딸의 애착 토끼 인형을 빼먹었다는 사실을 시댁에 도착하고 자기 직전에 알게 됐던 거죠. 당연히 딸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났고 저와 남편은 그런 딸을 달래고 있었어요. 그래도 달래면 금방 그치는 아이라 조금만 안아줘야지 생각하고 열심히 달래고 있었는데 동서가 옆으로 오더니 말을 걸었어요. 형님, 아우, 그걸 가만히 달래세요?
그렇게 고집대로 하다가 애 성격 망쳐요. 뭐라고? 우리 딸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하니까 동선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공짜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형님, 왜 이렇게 제가 말할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한 것 같은데, 우리 언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왜 자꾸 우리 딸한테 관심을 가지는지 모르겠는데, 동서 아들이나 발달 과정 잘 보세요. 지금 잘 말하지도 못하던데, 뭐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죠. 결국 저는 또 동서와 한밤중에 대놓고 싸우게 됐습니다. 남편과 서방님이 와서 우리를 말리는데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시부모님이 집을 잠시 비웠던 터라 저도 그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싸우니까 우리 딸과 동서 아들도 덩달아 울음이 터졌고 서방님과 남편이 옆에서 열심히 말려도 저는 끝까지 제 할 말을 했어요. 저를 건드는 것은 넘겨도 감히 우리 딸한테 뭐라 하는 것은 절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사실 막상 동서 아들이 발달은 훨씬 느렸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건 제가 일부러 안 좋게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동서 아들은 동서 닮았는지 머리가 나쁘답니다.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우리 딸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지면서 우리 딸 교육에 관해 얼마나 참견하는지 너무 보기가 싫었어요. 무슨 자신감으로 저한테 저러는 건지 저는 좋게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겨우 저를 말려서 겨우 진정하고 씩씩대며 잠들고 일어나서 아무렇지 않게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 앞에서는 저도 최대한 성격을 누르고 잘하려고 하거든요. 아침밥을 다 먹고 시부모님은 등산에 가신다며 나가셨고 저에게 서울에 잘 올라가라며 또 고구마와 각종 나물을 바리바리 챙겨주신 모습에 감동해서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서방님과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잠시 다녀온다고 나갔고 동서는 어디 갔는지 안 보이길래 혼자 열심히 부엌과 차를 왔다 갔다 하며 집에 갈 채비를 하고 있었죠. 먼 길을 가야 해서 아이 먹일 간식도 챙기고 아주 바빴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서가 부엌에 등장하더니 말을 걸더라고요. 어젯밤 사건도 있어서 전혀 달갑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대꾸하고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서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또 굳어지게 됐죠. 아니 근데 형님 너무 저 안 좋게 보지 말아주세요. 가족이라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형님이 나를 너무 안 좋게 보네. 그건 제 마음이고요. 그런데 왜 반말하세요? 아니, 제가 더 나이 많은 거 형님도 알잖아. 그냥 언니 동생 하며 둘이 잘 지내자. 둘만 있을 땐 말 놔도 되지? 동생? 여러분, 저는 진짜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젯밤에 동서와 이미 한바탕 했으니 이번 아침에 시비를 걸어도 그냥 꾹 참고 서울로 빨리 도망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동서의 말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집에 딸이 없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년아, 미쳤냐? 너 따라와봐.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성격 나오게 하네. 뭐? 너야말로 미쳤냐? 동서는 역시나 본인의 성격을 숨기지 못하고 지지 않고 저에게 따졌는데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동서를 끌고 아무도 없는 창고로 데려왔어요. 역시나 본인의 성격을 드러낸 동서는 저에게 어린 게 봐줬더니 자기가 누군지 아냐고 따지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했습니다. 앞에서 날뛰는 동서를 향해서 한번 웃어주고 저는 제 팔을 걷어서 흉터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거 뭔지 알아? 내가 중학생 때 우리 친언니 괴롭히던 년들 찾아가서 머리채 잡고 뒹굴었거든. 그때 생긴 흉터고 지워지지도 않더라.
근데 당연히 뭐 숨겨야 할 흉터는 아니라고 생각해. 진짜 숨겨야 하는 건 우리 언니 자퇴하게 만든 그 사람들이지. 혹시 너 그래, 나 네가 교복 자르고 머리 자르고 괴롭히던 이현정 동생 이현주다. 박민영, 내가 너 이름 잊었을 것 같아? 참고로 내가 그렇게 말하던 초등학교 교사인 언니가 네가 괴롭히던 이현정이야. 동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눈만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성격 참느라 죽는 줄 알았는데 저는 이게 기회다 싶어 퍼붓기 시작했죠. 어찌나 통쾌하던지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이 이런 기분이구나 느꼈죠. 앞으로 나한테 육아 관련이든 뭐든 뭐라고 참견하기만 해봐. 당장 시부모님한테 네 과거 말할 거야. 아니, 시부모님뿐 아니고 서방님한테도 말할 거야. 알겠어? 내가 미안해. 제발 말하지 마. 나 진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어. 진짜야. 야, 내가 손이라고 몇 번 말해. 존댓말 하라고. 아, 맞다. 아니, 맞아요. 죄송해요, 형님. 제발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쥐 죽은 듯 살게요. 그렇게 저한테 빌빌 기는 동서를 보니까 어렸을 때 사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놀이터에서 뒹굴다가 경찰서에 가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한 가족이 되어 창고에서 이러고 있다니 세상이 좁아도 너무 좁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때까지도 빌빌 기는 동서를 보며 시부모님을 기다렸다가 동서의 정체를 밝히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득 저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말하지 않고 언제 말할지 겁을 주는 게 동서 같은 사람에게는 최고의 복수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랑 서방님이 돈을 못 벌어서 시부모님이 아이가 크면 독립시켜 주겠다고 해서 동서는 시부모님에게 잘 보여야 하거든요. 아, 말이 나와서 말하자면 경찰서에서 저한테 엄마 없다고 뭐라 했던 동선의 엄마는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답니다. 잘 나가던 동서 집안은 언니가 자퇴하고 우리가 서울로 뜨고 나서 대차게 망했다고 해요. 그래서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집이 망해서 돈을 왕창 잃고 난 뒤 동서는 성적이 점점 떨어졌고 결국 원하던 대학도 가지 못한 채로 고향에 남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역에 있던 전문대학교에 들어가서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을 따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자기네 집이 잘 산다고 자랑하고 어렸던 우리 언니를 괴롭혔으면서 결국 그 큰 집을 팔고 놀렸던 우리 언니가 살던 집보다 훨씬 작은 집으로 이사간 동산의 집안입니다. 뿌린 대로 돌아온다는 말이 이런 말이죠. 우리 언니에게 엄마 없다고 자기 딸이 괴롭힌 것을 당당하게 감싸며 뭐라 했던 동서의 엄마는 집안이 망해서 충격에 알아눕기까지 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저는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아프다는 소리를 들어도 전혀 안타깝지 않고 통쾌했답니다. 아무튼 저는 아주 통쾌한 마음으로 집을 나가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제가 자꾸 실실 웃으니까 남편이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묻더라고요. 우리가 차를 타서 문을 닫기 전까지 동서는 제 눈치를 보느라 바빴거든요. 여보, 나 결국 내 성격 참지 못하고 그대로 말했다? 내가 이현정 동생 이현주라고. 뭐? 잘했어. 언젠간 밝힐 거였잖아. 부모님에게도 말씀드릴 거야? 일단, 아니, 하는 거 봐서. 그래, 원래 그런 거는 쥐고 흔드는 게 제일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알지? 나는 이제 여보 마음이 편한 대로 행동했으면 좋겠어. 고마워. 내가 진짜 남편이랑 시부모님 복은 진짜 남부럽지 않게 타고났다니까? 남편도 제 마음과 같았는지 저에게 밝히고 싶을 때 밝히라고 해주었죠. 그렇게 저는 한동안 괜히 시댁에 가서 진지한 척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 동서는 똥마려 온 강아지처럼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그게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내가 너무한가 싶다가도 우리 언니가 언제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자꾸 그런 장난을 치게 됐죠.
언니에게도 박민영이 내 동서로 들어왔다고 했더니 착한 언니는 이미 용서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언니지만 진짜 천사 같지 않나요? 물론 제 마음이 편한 대로 행동하라고 하긴 했으나 우리 언니는 자기가 교사가 되면서 다 용서했다고 해요. 언니는 그러면서 저에게 때로는 용서가 최고의 복수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저는 언니와 달라서 동서의 반응을 즐기고 있었죠. 하지만 역시 동서는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년 지났는데 2년 동안 동서는 제 눈치를 보느라 바빴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지 않으니 또 속이 편해졌는지 은근 뼈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어라 싶어 말할 타이밍을 노리고 있던 와중에 드디어 시부모님이 서방님 부부에게 독립할 돈을 주겠다고 하셨죠. 그날은 설날이라 가족끼리 다 모여있던 날이었어요. 전날에 내려가서 미리 준비하려고 남편하고 서울에서 내려가서 정신없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형님한테 얼마 주셨어요? 첫째 때는 자기들 돈이 더 많았지. 둘 다 탄탄한 기업 다녔잖아. 형님은 결혼할 때 돈을 그래도 좀 들고 왔나 봐요. 그랬지. 그래서 첫째는 자기들 알아서 잘 살았어. 동서는 저 몰래 시어머니에게 부엌에서 우리한테 얼마나 지원해줬는지 묻더라고요. 그걸 바로 제가 듣게 됐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들린 동서의 말에 저는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아주버님 돈으로 잘 살잖아요. 저는 그래도 나가서 돈이라도 버는데. 에휴, 살림 잘하는 애한테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이니까 조언 같은 것을 해주려고 해도 어찌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마음으로 그러는 건데. 자기는 나가서 돈 버는데 제가 집에서 남편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안 이뻤는지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제 험담을 하며 이간질을 하기 시작했죠. 훌륭한 우리 어머니는 절대 넘어가지 않았지만요. 신나게 제 욕을 하는 동서에게 다가갔더니 동서는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깨닫고 시어머니한테 대연하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혹시 이거 기억하세요? 저 이 상처 어떻게 생겼는지요? 왜 우리 언니 괴롭힌 애 때리다가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형님! 아이고 깜짝이야. 아, 넌 왜 소리를 지르냐? 어머님, 그 당사자가 누군지 아세요? 형님, 죄송해요. 그거 동서예요, 어머님. 우리 언니 괴롭힌 사람 이름이 박민영이고 바로 동서가 그 사람이에요. 뭐라고? 아이, 그게 정말이니? 말 그대로 제 말에 시댁은 왈칵 뒤집혔습니다. 서방님도 그 사실을 전혀 몰랐었는지 동서에게 진실을 요구했고 결국 동서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무슨 이런 경우가 있냐고 저에게 그동안 참느라 고생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방님은 배신감에 몸을 부들거리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고 집안은 쑥대밭이 됐어요. 밝히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을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판 동서는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왔죠. 알고 봤더니 그렇게 참하고 착한 이미지로 보이려고 많이 노력했더라고요. 우리 언니를 괴롭혔던 내용을 구구절절 시부모님 앞에서 말하니 동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동서에게 집을 사주지 못하겠다고 대놓고 말씀하셨고 더해서 꼴도 보기 싫으니 너희 부부는 나가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시아버지 직업이 고등학교 교사거든요. 교사로 근무하시며 그런 비행 청소년을 누구보다 싫어하셨던 시아버지는 동서의 정체를 알고 말 그대로 내쫓았습니다. 결국 오갈 데 없는 동서는 친정집에 가서 있었는데 열심히 시부모님께 빌고 있나 보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셨고
저는 더 통쾌하게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답니다. 언니에게 말했더니 본인은 용서했지만 그래도 너무 수고 많았다고, 역시 동생밖에 없다고 했어요. 저는 뿌듯하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통쾌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제 사연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웃으셨길 진심으로 바래요. 뿌린 대로 거둔다, 건선징악 이런 말들 다들 아시죠? 저는 이번 기회에 그 말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게 되었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어떻게 어디서 만날지 모르니 최대한 착하게 노력하려고 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